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정말 시간이 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과서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흐름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단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관할이 어디였었습니까?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였었죠. 시군구였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뭘 보고요? 시군구와 관리하는 공적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공적인 장부, 그러면 특히 시군구와 관리하는 서류를 빵빵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대장이라고 표시했고 그 대장상의 소유자 또는 뭐 면적, 가격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면적에다 가격을 곱해서 우리가 산정이 되면 이걸 계산해서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지 납부를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고지할 것인가? 바로 이 납세무자 부분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우리 교재도 있지만 이렇게 유형별로 납세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 토지 자산이 갑이 있었고요. 갑이 소유하다가 이거를 을에게 넘기고 다시 을은 병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 넘기는 시점은 언제냐면 2022년도 3월 2일 날 우리가 매매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7월 10일 날 우리가 매매로 넘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지서를 우리가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납세무자가 다 갑, 을, 병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납세무자는 한 명만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하기 위한 기준 날짜가 필요한데 그 기준 날짜를 과세 기준일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요? 과세 기준일. 네,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세할 수 있는 그 기준 날짜를 몇 월 며칠로 잡았느냐? 이 날짜를 6월 1일 현재로 잡았습니다. 6월 1일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6월 현재 시점에 우리가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월 2일 날 매매가 되고 7월 10일 날 매매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는 누가 되겠는 거예요? 을이 돼야죠. 그러면 그 을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사실상 소유자하고 만약에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자가 대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2022년도 5월 29일 날 매매 잔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 등기가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도인이 있고 여기는 매수인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금은 넘어가고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다면 이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고지를 해야 되느냐 매수인한테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잔금은 29일 날 넘어왔어요. 근데 왜 등기를 못 넘겼냐면 이날이 하필 또 금요일이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잔금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는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또 월요일 날이 또 공휴일이야. 그러면 며칠 있다가 등기 전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잔금이 29일 날 넘어갔으니까 29일부터 매수인께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자는 우리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 그런데 잔금은 29일 날 넘어갔지만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가고 있어요. 등기는. 그러면 등기부상은 누구 걸로 되는 거예요? 매도인 걸로 되는 거죠. 등기부상은 얘가 매도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자 이거예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합시다. 변동 신고를 합시다. 네. 변동 신고를 합시다. 근데 만약에 그 변동 신고를 하면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해당 소관청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은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소유자만 보고 고지서를 보낼 텐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자. 그럼 변동 신고는 6월 1일부터 우리가 15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하느냐? 바로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사실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고 그 소유권 만약에 문장 지문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된 상속자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가 있는데요. 자, 이건 좀 지우고 좀 또 설명드려볼까요?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상속을 받았을 때 납세무자를 우리가 정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버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줬죠.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해준 거예요. 상속. 그럼 상속을 했다면 이때는 상속인이 각자가 납세문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머니, 아들, 딸 간에 상속 분쟁이 터진 거야. 어머니, 아들, 딸 간에 상속 분쟁이 터졌어요. 상속 분쟁. 상속 분쟁이 터졌다 이거예요. 상속 분쟁이. 그럼 상속 분쟁이 터져서 누구에게 이걸 고지할 것인지 애매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고지해야 되느냐. 상속 분쟁이 터져가지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된 상속자를 정해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상속 분쟁이 터지더라도 자, 이 사람을 납세무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해 주면 좋은데 본인들이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and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구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한 사람을 정해서 그 한 사람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어머니, 아들, 딸 중에서 누구로 해야겠어요? 지분이, 그죠?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면 되겠죠. 지분이.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1.5. 그 다음에 아들이 1, 딸이 1. 그렇죠? 자, 3.5예요. 3.5.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 3.5분의 그 다음에 1.5. 그럼 5, 35, 5, 7, 32. 7분의 3이 어머니 몫이 되는 거고 아들, 딸은 우리가 1분의 3.5니까 5, 20, 5, 7, 36. 7분의 1을 가져가는 거군요. 그러면 이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고지하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따님이 이제 덤비는 거죠.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왜 1.5냐 더 가져가시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격분하신 거죠. 야, 내가 너랑 같이 쓴 화장품이 얼마며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사준 옷이 얼만데 너 진짜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느냐 막 하시다가 이게 또 혈압으로 쓰러지실 거야. 네?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들과 딸 중에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재밌는 조항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납세무자는 소득이 많은 자, 재산이 많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누나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누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남동생이다. 그러면 누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오빠다. 그러면 오빠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뭐냐면 지분이 많은 자가 되는 거고 그 지분이 많은 자가 없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계약자라는 말 있죠. 매수계약자. 자,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도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또 7, 8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빵빵시청입니다. 빵빵시청. 그러면 요 빵빵시청인데 빵빵시청이 요 시청 건물을 우리가 이제 팔고 이제 새로운 청사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신청사로 이제 가려고 이걸 비우고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 매각가액이 200억이 되는 거예요. 200억. 그런데 요거를 5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덩어리가 큰 거니까 이거를 연부 매매 조건으로 하기로 합니다. 연부. 연부라는 것은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를 연부 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5년이 되는 거니까 얼마씩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자, 40억씩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40억 집어넣고 2023년도에 또 40억 집어넣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40억, 2025년도에 40억, 2026년도에 40억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억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연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청과 계약을 하는 매수 계약자가 있다 이거예요. 시청과 계약하는 매수 계약자가 있다. 그러면 요 시청과 계약하는 매수 계약자가 있다면 요 매수 계약자하고 매수 계약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요 기간 동안 5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임대료를 5년 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임대료를.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 시청에서 우리는 지금 시설관리단도 다 철수하고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료로 쓰자 이거 무료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은 당연히 2022년도 40억 분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낼 거냐. 물론 명의는 시청권으로 돼 있지만 시청이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매수계약자는 2026년도가 돼야지 자기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그 사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논리를 만든 거예요. 안 되겠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물건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수익을 얻는 자가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익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세요? 응익세. 응익세라는 것은 수익을 누리는 자가 세금을 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익세적인 개념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을 누린 자가 누구예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금을 져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계약이 됐을 때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위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 여기 위탁자. 이 위탁이라는 자의 제도는 우리가 신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신탁. 그래서 얘는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탁. 그러면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을 대신 관리 좀 해주세요. 라는 우리 개념이 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죠.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 수탁자가 있고, 그러면 신탁했을 때는 바로 이 신탁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자산이 있다면 이 건물 자산을 신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건물 자산을 신탁해서 내 재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위탁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는 뭐냐면요. 사업시행자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을 또 아셔야 돼요. 네. 자, 여기 오늘도 이런저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도시개발법.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그러면 이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용 방식, 두 번째가 우리가 환지 방식, 세 번째가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환지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팔고서 어떤 수용 보상을 받는 걸 말해요. 이걸 수용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냐면 환지 방식은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환지 방식은 수용해서 자금이 모자라요, 얘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땅을 환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이 땅을 바꿔주는 거야. 사업 주체가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을 환지라고 하죠. 땅을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이걸 환지 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지 처분. 그러면 이 땅 대신 다른 땅 가져가는 거죠. 땅 놓고 땅 먹기. 이 땅 대신 다른 땅을 가져가는 거.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환지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 다 100%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다 100%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100% 개발할 수 없고 개발하고 땅을 좀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땅을 남겨둬요. 그러면 그 남겨두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얘기해요. 채비지, 보류지. 그러면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용으로 대체되는 땅, 보류지는 남겨둔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거다? 이거는 사업시행자 거다. 이게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을 부과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수입하는 자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485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납세문자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 자, 원칙적인 납세문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별표시. 자, 얘는 6월일 현재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거니까 6월일 현재 누구에게 고지한다? 사실상 소유자.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유재산. 공유라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같이 공동 소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가 공유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갑의 명의로 6, 을의 명의로 4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6대 4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매기면 돼요? 각각 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분권자를 납세문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이 동그라미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번째 줄에 산출세액의 밑줄 치시고 산출세. 세 번째 줄에 시가 표준의 비율로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 밑줄.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얘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는 이 과표세율을 과세표준세율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얘는 주택은 건물 부분과 요 대지 지분의 가격을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얘는 0.1에서 0.4%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그 다음에 요 세금을 우리가 각각 안분해서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안분해서 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얘는 이걸 우린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그럼 누진 효과를 위해서 먼저 세금을 계산하고 이 세금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의제납세무자 동그라미 1번 공무상의 소유자 별표시 하시고요. 1, 2, 3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우리 기초 인문 강의 때는 기억만 볼게요. 기억. 그러면 공무상의 소유자가 어떤 뉘앙스였어요?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무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무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이런 얘기였었죠. 자, 니은디귿은 건너뛰고 이번에 주된 상속자. 자, 얘는 주된 상속자는 그 문장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and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누구를 상속인으로 할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주된 상속자를 정한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주된 상속자가 왼편에 보니까 자,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계속 밑줄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한다. 정말 희한한 규정이라고 했었죠. 네, 이 둘 중에 나이가 지분이 많은 자가 되고 그 많은 자도 안 계시면 나이가 많은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매수계약자. 자, 매수계약자는 국가지자체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 밑줄 연부매매 밑줄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 밑줄. 그러면 3번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3번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국가지자체랑 장기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장기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갖다가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수익을 누리는 자에게 고지하자. 그러면 그 수익을 누린 자를 매수계약자로 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위탁자. 위탁자라는 것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했을 때 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재산을 관리해서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위탁자. 맡아서 관리가 되는 사람 수탁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사업의 주체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의 주체자인 사업시행자가 내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밑줄 치시고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이런 것들은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배우실 거예요. 만약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의 별표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내라. 이건 뭐냐면요. 동그라미 6번은 이런 얘기예요. 요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 요 땅이 임야예요. 임야. 요게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 산이에요. 산. 그러면 임야 산인데 요 임야 산이 누구 걸로 돼 있냐면 후지모토상 걸로 돼 있어요. 후지모토상. 이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거의 한 60, 70년 동안 한 번도 전매 거래가 된 적이 없는 일정 시대에 일본 사람 명의로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후지모토상한테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후지모토상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분이 뭐 보니까 그 당시 1929년생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조회가 안 돼요. 뭐 도쿄 어디에 산다는데 모르겠어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거나 실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낼 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데 이런 임야는 보면은 꼭 보면은 약초를 캐면서 홍길동 씨가 약초를 캐면서 홍길동 씨가 사용을 하고 있어. 길동 씨가. 네? 그러면 이때는 이거를 홍길동한테 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길동 씨가 그러겠죠. 아니 이게 제 명의도 아닌데 제가 왜 냅니까? 아, 선생님 모르셨군요.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부 매매계약. 국가, 연부, 앤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매수계약자가 있다면 그 매수계약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길동씨 거는 아니지만 길동씨가 약초를 캐면서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익세적인 관점에서는 길동 씨한테 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아, 우리는 사용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자가 있는데, 자, 요 수입하는 자는 이제 이게 외국인, 예를 들어서 외국인 소유 항공기야. 그럼 외국인이 내겠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리스해서 빌려와서 우리나라 수입자가 대행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사용료를 주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재산세, 이 항공기물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대행해서 낸다? 그렇죠.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형별로 납세무자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별표시. 자, 그러면 재산세 계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중간에 바뀌어서 몇 월 며칠 현재라고요? 6월 1일 현재 시점에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자. 즉 공무상과 사실상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것을 보통징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된다. 그러면 이 공부를 보고 공적인 장부를 보고 확인해서 고지하자 이거죠. 그러면 공적인 장부상에 나와 있는 그 재산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세금요율을 곱하자 이거예요. 세금요율을 곱하자. 그렇죠? 자, 시가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 시가표준액은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이야. 한번 가격이 딱 정해지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을 좀 조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서 과표를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격비율이 있는 가액 비율이 있는데 자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70%를 잡아줍니다. 70%. 그러면은 만약에 줘야 되는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70%를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원에 70%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7억 원이 되겠죠. 7억 원. 그럼 7억 원에다 세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적용해 주는데 자 그러면 얘는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60%를 곱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10억 원에 60%가 되면 얼마가 돼요? 얘는
6억이 되겠죠. 6억? 네, 6억이 된다. 이거예요. 6억에다 세율을 곱하자. 다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45% 인하를 시켜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이따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시장가입 비율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세적인 변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 개론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이 딱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다. 그러면 항공기를 구매할 만한 수요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 살 거 아니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변화가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를 크게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입 비율을 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얘는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를 하고 자,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입 비율을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신 세율은 이제 0.3%, 5%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OX 틀리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선박과 항공기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1번에 과세 표준 보시면 가로 1번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별 표시 2개. 자, 동그라미 1번, 2번. 바로 1, 2번이 공정시장가입 비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과세 표준 요약이 돼 있죠? 자, 보시면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 선박과 항공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세율이 있는데 자, 요 세율 부분은 또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가 재산세는 자, 이번 시간에는 납세무자 과표를 했는데요. 자, 매년 몇 월 며칠 기준이요? 6월일 현재 시점에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라는 말은 공부상과 사실상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가자. 다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런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가 사용자라는 것은 자, 후지모토상 알 길이 없는 거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알 길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되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앤드 연부매매 앤드 사용권의 무상. 그럼 무상 수익을 누린 자가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래서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문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는 환지 개발, 땅을 바꿔줘서 토지 보상금을 못 주니까 그 보상금을 못 주는 대신 다른 땅을 줘서 개발하게끔 하는 제도가 환지 개발 방식인데 환지 개발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 납세문자가 있었고 그럼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재산가액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거는 과세 대장을 보면 된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을 보면 되고 그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가가입비를 곱해서 세율을 곱하자.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까지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세율하고 부가징수에서 부가징수 부분까지 해서 제설을 마무리 짓고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세율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일단 먼저 세율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 표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세율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율. 자, 여러분들 우리 세율의 종류가 있었죠? 일단 세율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었어요. 기본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표준세율이 있었어요. 표준세율.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기본세율이다. 그래서 기본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표준세율은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선박과 항공기는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중과세율이 있겠어요. 중과세율. 자, 그럼 요 중과세율은 우리가 표준세율 대비 추가로 더 규제할 목적으로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규제할 목적으로. 그래서 중과세율은 우리가 딱 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예외적인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 정도 하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주택 요 세 가지가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저는 요 칠판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 되는 우리 표준세율은 주택.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 및 그 부소지. 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다 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기초 입문 단계는 세율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금 요율이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얘는 0.1%가 됩니다. 0.1%. 그래서 0.1%, 0.2, 0.3, 0.4.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진. 즉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이런 실수요자는 세율을 좀 낮춰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0.1에서 0.4%, 0.1에서 0.4%에서 얘는 마이너스 0.05%를 차감시켜 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0.05에서 0.3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분의 얘는 0.5에서 1000분의 3.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별장은 얘는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서 세금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0분의 4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얘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은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이나 모두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든 저가형 주택이든 고가형 주택이든 안 따지고 주택 가격에 따라 0.1, 0.2, 0.3, 0.4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상가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순수 건축물 가액에 따라 1000분의 2.5. 1000분의 2.5면은 얘는 0.25%가 됩니다. 0.25%.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하고 오락장 건축물은 얘는 무슨 성 재산일까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4%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사치성. 네. 1040은 4%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우리 이 물건이 상가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가. 그럼 상가는 이제 상가 건물이 있겠죠.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러면 요 순수 건물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해보자.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시가 표준액 조회를 딱 해봤죠.
해봤는데 요 조회된 금액이 10억 원이야.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으로 조회가 됐어요. 10억 원. 그러면 얘는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바로 세율이냐가 아니라 이 10억 금액을 좀 조정해 주자 이거예요. 10억 금액을 좀 조정해 주자. 그래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슨 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바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만약 건물은 몇 프로냐? 70%가 되는 거예요. 70%.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70%면 얼마가 돼요? 7억 원이 되는 거죠. 7억 원. 네, 그러면 7억 원에다가 곱하기 얘는 0.25%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는 거예요. 0.25%. 그러면 7억에 0.25%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겠죠. 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의 구도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십니다. 교재 보시면은 그 세율이 이 488페이지 48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세율의 개요 그 1번입니다. 1번. 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자, 밑줄 차등 비례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차등 비례냐면 이런 게 차등 비례예요. 건축물 중에도 일반 건축물은 0.25%, 그러면 1억이 돼도 0.25%, 2억이 돼도 0.25%, 골프장, 오락장 건물은 10억이 돼도 4%, 12억이 돼도 4%,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변함이 없는 세율이 두 가지 이상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상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비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다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탄력세율을 써놓으시면 돼요. 탄력세율. 그러면 탄력세율은 뭐예요? 딱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 이걸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계속 밑줄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3번에 건축물. 자, 건축물은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0.25% 했었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밑줄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이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공장 건물이 이제 0.25%잖아요. 0.25%가 되는데 얘가 이제 주거 지역이란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 시간에 주거 지역이란 말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거 지역에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수동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빌라도 있고 옆에 공장도 있어요.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준공업지역 같은데. 거기에도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적절한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법도 규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0.25%에 대해서 곱하기 2배를 중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몇 프로가 나오죠? 0.5%가 발생이 되죠. 0.5%가. 그렇죠? 자, 그래서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 자, 사치성은 방금 본 대로 얘는 사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야죠. 그래서 얘는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주택 별표시 하시고 동그라미 1번 별장. 자, 별장은 몇 프로였죠? 1000분의 44%. 동그라미 2번 주택은 기억.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자, 밑줄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0.1%. 그 다음에 3억을 넘었을 때는 1000분의 4. 그래서 얘는 0.1에서 0.4%.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주택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뭐 만약에 요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자,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요 주택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근데 2억 원인데 여기다가 60%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1억 2천이 나왔어요. 1억 2천. 1억 2천이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과표가. 자, 그러면 요 1억 2천에다가 1억 2천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한다? 거기 보시면 6만 원. 네, 6만 원을 기본적으로 내고 플러스 6천만 원 추가 금액. 즉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에서 마이너스 6천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6천이 나오죠? 그 금액의 1000분의 1.5, 0.25%를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6천에 대해서 0.15%를 곱하자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5번에 선박항공인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가 도시예품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자, 요 토지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을까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땅이 우리나라 모자란 거 아닙니까? 자, 이 지도로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현실은 어떻죠? 서울 지역만 나가도 경기도 지역이나 뭐 지방만 가도 뭐 진짜 땅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KTX를 타고 SRT를 타고 가면은 아직도 그냥 서울 경기 뭐 좀만 벗어나도 어때요?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땅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런데 왜 모자르다라고 얘기하느냐? 즉 쓸모 있는 땅이 모자른 거죠. 쓸모 있는 땅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논리적 측면을 보면은 이게 디맨드 수요가 되는 거고 얘가 서플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땅의 공급은 유한한데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중에서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과 규제를 해야 될 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어떻게 하느냐?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합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처음 들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분리자가 들어가면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별도로 떼어서 과세합시다. 낮은 율로 과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고 조율 과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땅들이 그런 땅이냐? 즉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아주 생산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아주 생산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저율은 우리가 얘는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0.07%짜리는 뭐가 있느냐? 얘는 우리가 농지가 있죠. 농지. 즉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같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2%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장 용지가 있어요. 공장 용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율과세가 되는 건 뭐냐면 얘는 고율과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뭐 골프장이라든가 오락장 얘는 4% 고율과세합니다. 이건 예외로 하고요. 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별도합산 과세 토지가 있는데 이 어떤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규제냐?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 요율을 누진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 효과를 누리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즉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별도 합산은 영업적인 용도의 토지예요. 영업적인 용도의 토지. 그래서 영업적인 용도의 토지는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도 있고 건물이 없지만 토지인데 영업적인 땅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산해서 고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사업적인 용도의 토지가 뭐가 있느냐? 자, 나대지라는 것도 있고요. 잡종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지 않는 땅인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잡종지를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합시다. 이것을 종합합산 과세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자별 합산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A를 하나 갖고 있고 건물 B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A하고 B끼리 합산하는 것을 얘를 별도 합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이거를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0.2에서 0.5%, 별도 합산은 0.2에서 0.4%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별도 합산 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이번 우리가 기초임 과정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에 익숙해져라. 그리고 이런 세율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자꾸 이제 암기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편하게 접근하셔야지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알아야겠다. 어떤 분은 막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좀 여유 평정심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재 488페이지를 가보시면 되겠어요. 488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번에 토지 별표시 동그라미 1번 밑줄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러면 저율 분리는 농지 목장 용지는 0.07%, 1000분의 0.7.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염전은 1000분의 0.2%. 그 다음에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4%. 그 다음에 종합합산. 자, 얘는 비삼용 토지니까 0.2, 1000분의 2, 0.2에서 1000분의 5,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별도 합산은 1000분의 2, 0.2에서 그 다음에 1000분의 4, 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1000분의 2.5면은 얘는 0.2%가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자, 중과라는 것은 뭔가 그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게 중과세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있었습니다. 뭐 사치성 재산의 취득, 과밀억제권 공장 신증설 등의 취득,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취득. 요게 쟁점이었고 등록 면허세 중과세율은 뭐가 있었냐면 대도시 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내다가 왜 하필 법인 설립 전입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요게 되겠죠.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은 뭐가 있느냐.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율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할까요? 얘는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 아니면 우리가 인천 지역이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런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는 거예요. 신증설. 그럼 뭐를 줘요? 공장. 자, 이런 공장 건물을 우리가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거죠. 공장 건물을 신증설하는 겁니다. 그럼 공장 건물을 신증설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 취득세도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었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증설했을 때는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중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를 더 부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우리가 5배를 중과합니다. 5배. 5배. 그럼 표준세율 5배가 되면 자, 즉 이 얘기의 논점 뭘까요? 여기다가 취득도 하지 말고 개발도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있지도 말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5배를 우리가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공장의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냐면 얘는 0.25%였었어요. 0.25%. 그럼 0.25%에 5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5, 25, 20, 1.25%가 됩니다. 1.25%.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예요. 1.25%. 다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 것은 도시형 공장은 뭐였냐면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 예를 들어서 뭐 인쇄소라든가 금융 은행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선 뭐 수리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재산세 5배 중과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이 재산세라는 것은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5배를 중과한다? 뭐 대역죄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시적 중과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시적 중과가 얘는 몇 년이냐? 얘는 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간만 얘는 중과를 해요. 즉 최초의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5년 동안만 중과합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조항이 489페이지 489페이지에 그 보충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보충란에. 자, 그 보충에다가 중과세율 써놓으세요. 중과세율. 보충에다가 중과세율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세율.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페이지 491페이지로 합니다. 납부 절차, 납세 절차로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 재산세는 이렇게 썼죠. 재산세는 우리가 시군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시군구가 자, 좀 색깔 바꾸겠습니다.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서 그렇죠? 토지재산, 건축물재산, 주택재산, 선박, 항공기 재산을 확인해서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가격이 막 급등락이 되니까 여기다 무슨 비율을 곱해준다?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세율을 곱하자. 그러면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해서 납부해 하자. 즉 고지 납부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지 납부를 할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다만 이 재산세 납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 재산세가 너무 많으면 얘는 분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오히려 더 작으면요. 소액이 됐을 때는 아예 징수 자체를 면제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냐? 6월 1일이 됩니다. 6월 1일. 자, 납기가 있어요. 납기. 그럼 얘는 납기가 7월과 9월로 나눠집니다. 얘는 7월과 9월로 나눠지는데 얘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건축물이나 선박항공기 주택이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있는데 얘는 토지나 주택이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암기하실 때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은 토지나 주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은 9월달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7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세금이 너무 작으면, 즉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반면에 세금이 너무 작아요. 너무나 소액이야. 그럼 소액이면 징수 자체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은 얼마냐? 얘는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 됐을 때는 아예 징수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담에 상환하고 이제 부가세, 병기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이거예요. 재산세가 만약에, 자, 잠깐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산세 100만 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성격이 독립세야, 독립세. 독립세고 병기세입니다. 즉 독립적으로 계산되고 별도로 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한 장 고지가 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장 고지가 됩니다. 이것을 병기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세하고 병기세적 성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이 돼요. 얘는 250만 원을 넘어가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을 넘어가게 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우리가 초과하게 되면 얘는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얘는 만약에 2021년도에 세금이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1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는 세금이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주고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가표준액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입 비율이 올라가면 이 전체 과표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시가표준액도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입 비율도 올라가면은 전체 과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금 부담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막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이걸 막자. 그래서 만든 게 세부담의 상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 상한 비율이 150%라고 가정한다면 10만 원에 150%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그러면 15만 원만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개념을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491페이지에 납부 절차 나와 있습니다. 별표시 2개. 얘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의 의미는 뭐냐면 납세무자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 별표시 1번의 정기분. 자,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시분이라는 것은 여기다 메모할까요? 얘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이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납세지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납세지에다가 씁니다. 여기다가 가로치시고 해당 재산의 소재지 이런 말을 써주세요. 해당 재산의 소재지. 소재지 우리가 구청 시군구청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징수 방법은 동그라미 1번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에다가 가로치시고 고지납부. 이거를 다른 말은 보통징수로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신고납부. 그 다음에 취득세도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징수는 1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 나란히 기재가 되는 조세는 어떻게 된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것을 병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자, 얘는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일 때는, 여기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건가요? 예, 소액징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산금 적용. 요 우리 가산금 배웠었죠. 즉, 우리 재산세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고지서에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 납기를 위반했다면, 거기다 메모해 주세요. 납기 위반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된다. 가산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 하루라도 밀리면은 내는 이자가 일반 가산금 3%가 되는 거고, 1개월이 지나면 또 밀리는 것이 0.75%씩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별표시 물납과 분할납부. 자, 물납은 현금 대신 우리가 부동산으로 내는 것이 물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납은 밑줄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 세 번째 관할구역 내 부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밑줄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이렇게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에 세금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막기 위해 한 제도를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 건축물 법인 소유 주택은 자, 세 번째 줄은 밑줄 100분의 150 밑줄 100분의 150.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3억까지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입니다. 자, 이때 유념할 점은 뭐냐면 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다는 거예요. 100분의 1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자, 부가세는 딸려 붙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20% 딸려 붙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20만 원이 되는 거고,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얘는 2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재산세 부과 징수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간과 더불어서 꼭 잘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재산세 좀 문제를 좀 가볍게 우리가 복습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재산세를 가볍게 좀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자, 재산세 납세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그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그 변동 신고를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그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별 말이 없으니까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때 그 사실상 소유자의 판정 기준일은 몇 월 며칠 현재였었죠? 그렇습니다. 얘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매년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닌 무슨 징수 세목에 해당한다? 무슨 징수다? 고지 납부하는 걸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빙고, 맞습니다. 보통징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진 납기가 있는데, 납기가 있다면 만약에 그 납기를 위반하였다. 그럼 위반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가산금. 그러면 가산금은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것이 일반 가산금 3%, 1개월이 지나서 또 밀리게 되면 0.75%씩 가산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토지재산, 건축물 재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이 있겠죠. 주택재산,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그 대상물이 됩니다. 다만 이때 건축물과 주택은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어요.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져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져. 통합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토지 재산,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 주택의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하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하자. 무슨 비율? 그렇습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우리가 곱해서 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그 비율이 70%가 되는 것이고 주택은 60%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입니다. 자, 건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7월 달에 거기서 날라오고 요 토지는 9월 달에 날라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출발해서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 딸려붙는 세금이 있겠죠? 딸려붙는 부가세가 있는데 요 부가세는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20%. 20%인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고지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는 재산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 딸려 붙는 거에는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 거예요. 재산세가 100만 원이 되면 얘는 20만 원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별개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얘는 독립세적 성격에다가 병기세적 성격의 세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눠낼 수 있는데 얘는 분할 납부기한은 얼마일까요? 250만 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물납은 얘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를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얘는 1,0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방금까지 우리 정리했던 이 재산세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꽤 됐네요. 거의 한 17년 정도가 됐습니다. 시행된 지가. 처음에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 왜냐하면 재산세 만약 건물이면 건물분 재산세만 내다가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왜 이거를 재산세만 부과하느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규제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이게 헌법 소송을 걸렸었고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세이기 때문에 얘는 관할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할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서 특정 재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토지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땅이나 집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자. 이런 거예요. 땅이나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걸 억제하고자 부과하는 국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이나 집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뭐가 있고 주택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국세니까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얘네가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것을 토대로 고지서를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요. 다만 예외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종합부동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고지서를 발송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뭐냐면 보유세입니다. 얘는 보유세가 되는 거고,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을 우리가 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체가 돼서 결정고지를 하죠.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가 우리가 배웠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가 어디가 됐었냐면 그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었어요. 소재지. 하지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고요. 법인일 때는 본점. 자,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해요. 영리법인. 그 다음에 주사무소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비영리법인. 그래서 우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눠서 영리법인은 본점 소재지,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이제 하죠. 주소지란 말 쓰지 않는 거니까. 네, 여기를 납세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중요한 게. 여기까지 보고 잠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부과 대상물은 다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5가지 있다 배웠어요. 그럼 여기에는 토지자산, 주택자산, 건축물. 자, 건축물과 주택은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가 있었고, 선박과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나와요. 하지만 종부세가 안 나온다. 하지만 주택은 종부세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다만 별장은 제외.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과세가 되지만 종부세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토지만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 분리과세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단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일단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요. 교재 종합부동산세 의의와 목적 특징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나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과세객체는 토지주택이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무자에게 고지하자. 그래서 원칙은 정부부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예요. 원칙은 정리했지만 원칙은 고지납부입니다. 고지납부. 이 고지납부를 다른 말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2005년도에 입법을 했어요. 2005년도에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해도 2005년도에는 신고납부제가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그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을 억제하고자 받는 국세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신고납부입니까? 고지납부입니까? 고지납부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해라?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신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산에 걸려서 말도 안 나오는데 2006년도에 이걸 고지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거 이미 우리 그러니까 납세문자 중에는 개인 말고 법인도 있는데 우리 법인은 회계팀 다 구성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담당자를 뽑아놨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지 말고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볼멘소를 하니까 좋아 그러면 다 해. 다만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 고지납부로 하되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자, 1번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택이라고 한다면 다 종부세가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택에 이제 나 토지에 종부세 부과 취지는 뭐냐면 왜 쓸데없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문제 삼겠다 이겁니다. 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규제하겠습니다. 이거 규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의 보유 목적이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요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그로스를 해서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액을 넘지 못하면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별장도 원래는 주택인데 얘는 어떤 뜻이었냐면 공부상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겠다.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다음 대신 이 별장은 재산세가 매년 4%씩 부과돼요. 굉장히 고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산 배제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밑줄 민간 임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사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자, 그럼 보충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다 써놓으세요. 자, 사업 목적의 주택 써놓습니다. 사업 목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쓸데없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도 말씀드렸죠.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와
종합합산 토지만 있다. 단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토지 구분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자 기억을 또 올려보십니다. 규제가 되는 땅이었어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었었죠. 따로 별도로 떼어서 0.07%, 0.2%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었고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 합산과세 토지는 끼리끼리 합산,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별도 합산,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누진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법 취지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498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보시면서 여기 실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토지 중에서는 농지나 공장 용지처럼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아주 생산적인 목적으로 쓰는 땅들은 제외시켜주자. 그러한 토지를 분리과세 토지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합산. 그 다음에 건물에 딸린 토지나 건물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들은 별도 합산해서 그 합산한 고시된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소유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액에 관계없다. 법인은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개인 홍길동 씨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 집이 두 채예요. 그럼 얘가 5억짜리 집이 있고 얘가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5억에 3억을 더하면 8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을 넘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8억에서 6억을 뺀 2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법인, 만약에 주택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야. 법인은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자,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5억을 넘어가는 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별도 합산과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업적인 용도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영업적인 용도의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넘어가는 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어떤 분이 더 유리해요? 비삼용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유리합니까? 영업용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리합니까? 영업용 토지가 유리하죠. 왜? 기준금액이 높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치를 못 외워도 차후에는 이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십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49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1번엔 주택이 된 납세무자 별표시되어 있죠. 거기에 일반적인 경우에 밑줄 쳐 있고 개인의 경우 법인. 근데 그 내용이 요약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요약 정리된 박스 있죠. 그걸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은 뭐냐면 자, 신탁 주택입니다. 신탁. 자, 만약에 요 집이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집 두 채가 됐는데 5억짜리 집하고 3억짜리 집을 더했더니 8억이 돼서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 나온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 요 집 하나를 신탁을 우리가 해놓을 수 있어요. 신탁을. 그렇죠? 요 집 하나를. 그러면 외부에 신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부러 신탁사에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느낌상은 신탁사 명의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분산이 되기 때문에 3억. 그래서 6억을 넘지 않은 거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신탁이 됐을 때는 맡긴 자가 납세무자가 되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맡긴 자는 누가 되냐? 위탁자가 되겠죠. 위탁자. 자, 그래서 신탁주택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든 납세무자. 자, 거기에 일반적인 경우에 별도합산, 종합산. 자, 별도합산의 밑줄, 니은의 종합산의 밑줄, 동남 2번 신탁 토지의 밑줄. 그것도 우리 왼쪽에 박스가 돼 있잖아요. 자, 별도합산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 초과 80억을 넘는 자가 되고, 종합합산 얼마? 5억을 넘는 자가 된다. 그 박스에 정리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다 별표 씌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얘기예요. 요 계산에 대해서. 자, 이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됐었죠? 계산 방식이 시가 표준액을 조회했었죠.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했었고, 요 시가 표준액을 좀 가격을 좀 조정해 주자 라고 해서 여기다 뭘 곱했죠? 바로 공정 시장 가의 비율을 곱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세금 요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얘는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 70%, 60%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7억 6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율에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 세율이 있었고, 중과되는 세율이 있었고, 특례되는 세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저기요. 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산해 가지고 그 기준 금액이 6억이죠. 그러면 이 6억을 넘어가게 되면 6억을 넘어간 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해주는데 이 비율을 60%로 하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에 6을 빼주면 4억. 그럼 4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그러면 얼마가 돼요? 4, 6, 24. 2억 4천이 되는 거죠. 2억 4천.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기준 금액을 더 업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5억 원의 기초공제.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5억 원에 6억이 되는 거니까 11억이 되겠죠. 11억을 공제해줘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세율이 2주택까지는 0.6에서 3%가 됩니다. 그럼 3단계 누진세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 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요거의 2배, 2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0.6이 2배면은 1.2에서 3%의 2배면 6% 되겠죠. 그래서 6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해서 5억을 뺀 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얘는 1에서 3%의 누진세율로 가요. 반면에 별도합산은 80억을 뺀 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곱해줍니다. 자, 주택도 원래는 100%였다가 올해 너무나 주택분 종부세 예상 부담액이 커질 거라고 해석을 해서 이걸 중간에 바꿔줘요. 60%. 그런데 이 비율은 매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뭐 또 어떤 입법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지금은 의미만 해석하시면 되고 숫자 모두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5에서 0.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에 대한 거하고 토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항목별로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볼게요. 과세표준 주택. 자, 기억 있죠?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바로 이거죠. 기억, 니은 묶으셔서 별표시 2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주택은 다주택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2주택자는 보시면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1세대 1주택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11억을 그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금피를 곱해준다. 60%.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맨 밑에 토지가 있죠. 토지. 자, 종합합산 토지. 그 그림을 보시면 종합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의 공시가격, 즉 공시지가 계획에서 얼마 5억을 공제한 금액에 주택은 60%였습니다만 얘는 100%가 되겠죠. 100% 곱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도 합산 토지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격 비율 100% 곱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세율표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A번 밑줄 2주택 이하 밑줄 치시고 얘는 3억 원까지는 밑줄 1000분의 6 써놓으세요. 0.6%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억을 넘었을 때는 1000분의 33%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밑줄 3주택 이상 소유나 조정적의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 얘는 1.2에서 6% 그래서 3억까지는 1000분의 12 1.2%. 그 다음에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94억을 넘었을 때는 1000분의 6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데 2주택까지는 자 최고율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6%가 되겠습니다. 6%. 최고율 3%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있어요. 별표 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요겁니다. 요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의미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은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공시가가. 자, 이분도 12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기준금액이 11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온다. 아까 있었죠. 왜냐하면 얘는 기준금액이 6억에서 추가 5억. 그러면 11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11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에 6억이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 요 초과된 금액이 12억에서 11억을 빼면 1억이 되는 거고 여기도 12억에서 11억을 빼면 1억이 돼요. 그러면 초과된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요 갑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5살, 보유기간이 4년이에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은 나이가 60세에다가 보유기간이 10년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갑에 비해서 의리한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보유기간도 길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특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이를 반영해서 보유기간을 반영해서 어떤 세제상 혜택을 줍시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일 때도 있고 자 부부 공동 명의로 신고된 경우에 다 모두 다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에 있습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령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여기는 60세 이상일 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일 때 이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60세고 10년이면 동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복공제가 되는데 얘는 최대 80%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1세대 1주택의 세액공제 별표 씌워 놓으시고 기억의 매출 연령별 세액공제 자 만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니은 밑줄 보유개별 세액공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분이 60세예요.
60세면은 20%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가 10년이면 40%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에다가 40% 되면은 어떻게 돼요? 60% 공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72세가 되시고 보유기간이 뭐 7년이었다. 그럼 그 표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70세니까 40% 공제가 되는 거죠. 40%. 그 다음에 7년이면 어떻게 돼요? 7년이면은 20% 공제가 됩니다. 20%. 그러면 요 20%하고 40%를 더해주면 60%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 60%는 60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600만 원 공제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세액공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죠. 실수요자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의 3번 세부담의 상한. 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세부담의 상한 비율. 요거는 우리가 재산세도 있었죠.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렇게 더했는데 이 세금이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에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런 한도를 좀 제한합시다. 그래서 요 비율까지만 세금을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부담의 상한이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한 비율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세부담의 상한 비율이 있는데 주택까지는 2주택까지는 150% 되고 조정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0%, 3주택자는 3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 비율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2021년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을 다 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라 150%. 그러면은 100만 원에 150%니까 150만 원까지만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300%.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나왔다면 300%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200만 원 다 내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죠. 200을 다 내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예 주택법인은 이런 상한 비율마저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300이든 400이든 다 납부해라.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150% 돼 있다는 거죠. 토지는. 그렇죠? 토지는 우리가 1.5배를 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504페이지에 가 보시면 맨 위에 니은의 박스 있죠? 거기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종합합산 토지. 자, 종합합산 토지는 다시 앞으로 가 보시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까지는 1000분의 10 써놓으세요. 1%. 그 다음에 40억 넘었을 때는 5,625만 원 플러스 40억 초과 금액에 1000분의 33%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세부담의 상한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2번 별도 합산 토지 동그라미 기억 자 밑줄 1000분의 5 0.5%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가 1000분의 7 0.7%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디귿 세부담의 상한 밑줄 세부담의 상한은 다 공이 몇 프로예요? 별도든 종합이든 다 150%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가 되겠네요. 네. 납부 절차 가기 전에 자, 요거는 이제 복수 문제인데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자,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우리가 2차적으로 합산과세되는 토지 또는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억제하고자 만든 국세인데, 그러면 합산 토지는 끼리끼리 합산하는 건데, 영업용 토지끼리는 별도 합산,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은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시하자. 자, 주택도 여러 개의 주택이 있다면 이걸 합산해서 공시하자. 그러면 공시된 가액의 합계액이 있죠. 공시가액의 합이 있겠습니다. 공시가액의 합. 그 합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액을 차감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액을 차감시켜주고, 그 차감시켜준 기준액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자. 비율을 곱하자. 그래서 비율을 곱해서 얘는 과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과표에다가 세금 요율을 곱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해 합시다 이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재산 요 합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고지서 나오려면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이렇게 써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랑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가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 되면 요 100만 원에 대해서 20%, 20%는 2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종부세가 10만 원이면 얘는 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얘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분할 납부 규정도 있지만 물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는 얼마냐? 우리 재산세는 얼마 초과했었죠? 250만 원 초과했었어요. 2개월 이내에.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냐? 얘도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얘는 6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죠. 대신 물납은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문자 중에서 합산토지와 주택을 구분하고, 그 구분한 다음에 그 각각의 공시된 가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일정 기준액을 빼줘요. 그러면 합산토지의 기준액, 주택 기준액을 빼서 그 초과된 금액만큼 종부세를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70%를 곱해주고,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곱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1억이면 7천, 또 주택이면 1억이면 6천이 되는 거죠. 이걸 곱해서 과표를 구한 다음에 세금 요율을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 요율은 누진세율로 계산이 돼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여기는 종부세가 얼마, 여기에 딸려 붙는 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과가 되는 세금이 있겠습니다. 해석이요. 다만 많으면 분할 납부, 그다음에 물납은 없다. 자, 그러면 거기에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가 있는데,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지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봤었어요. 납세지는 우리가 소재지가 아니라 개인일 땐 주소지, 법인은 본점, 주삼소재지 이렇게 했었죠. 자, 1, 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일차 가로 1번 징수방법 및 납부장소. 자, 원칙은 밑줄 부가징수. 그 다음에 기억이 납기죠. 납기가 몇 월 며칠로 돼 있어요? 12월 밑줄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가 2번 2회 선택적 신고납부 밑줄. 자, 원래는 고지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있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없고, 그 다음에 전세는 250만원 초과, 종부세도 250만원 초과 분할 납부가 되는데, 재산세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되지만 종부세는 6개월 이내가 된다. 그 다음에 둘 다 세부담의 상한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가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정, 경정. 자, 결정은 세금을 결정한다는, 경정은 고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물납과 분할납부 별표시. 자, 물납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분할납부는 밑줄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6개월 밑줄 쳐놓으시고요. 부과되는 세금. 자, 부가세 별표시. 얘는 납부세액의 20%가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퀴즈 가지고 가볍게 복습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퀴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유세까지 이제 했는데요. 자,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처음부터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아는 거 아는 대로 일단 넘어갑니다. 스무스하게. 다시 또 기본서 갈 때 다시 또 처음부터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